세상엔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6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지금에서야 이렇게 털어놓으려니 그동안 속으로 삼키고 눌러둔 말들이 어디서부터 터질지 모르겠네요. 사람들 말처럼 전 가진 게 많았습니다. 평생 교직에서 일했고 남편은 무일푼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했고 자식도 셋이나 있었죠.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남들 눈엔 그래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남편이 병상에 누운 뒤부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제가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러듯이 저도 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랐고 남편과 함께 정말 많은 걸 내어줬습니다. 작은 소망 하나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줬죠. 우리 부부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똑같이 갚지 못하더라도 부모니까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제가 주었던 건 사랑이었고 그들이 받아들인 건 이용이었단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너무 늦게 알아차렸죠. 어느새 아이들은 엄마가 아닌 지갑으로 절 기억하고 있었고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말 못할 상처를 입고 피눈물을 삼키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던 그날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었고 자식들은 외면했고 친구 하나 없이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의 공기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모두가 등을 돌린 그 빈자리에 어쩌면 잊고 살았던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때 우리 집 창고방에 살던 어린아이, 제 도움을 받아 잠시 머물다 떠났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이제부터 제가 아주머니 가족이 되어드리게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말 한마디에 이 나이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곱씹으며 제 몸과 마음을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시간이 흘러 기적처럼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처럼 상처받았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이란 게 얼마나 기묘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배신과 상처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적 같은 인연에 관한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받은 은혜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 내가 베푼 마음은 대개 조용히 잊히는 법이죠. 저도 처음엔 그게 아쉬웠습니다.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건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도움받았던 기억마저 지워버린 듯한 태도에 서운해한 적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기대를 두는 순간부터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란 걸요. 젊은 시절 제 삶은 참 평범했어요.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시대의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어진 역할을 착실히 해낸 그런 삶이었죠. 교직에 몸담았고 남편도 악착같이 일하며 가정을 지켜줬고 자식 셋은 남들처럼 고생 안 시키고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전부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치 담장 아래로 조금씩 새는 물처럼 아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스며들던 균열이었죠. 자식들이 어릴 땐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밤새 열이 나도 곁을 지키는 게 당연했고 도시락 2개 싸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았어요. 다 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컸을 때였죠. 세상 물정을 배우고 돈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릴 땐 무조건적이던 그 눈빛이 어느샌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성격이 워낙 조용했어요.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도 시간을 오래 들이는 아이였고 뭐든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었죠. 대학도 알아서 갔고 취업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첫째를 보고 참 기특해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아이를 데려왔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가 괜한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딘가 좀 달랐어요. 예의는 있는데 그 안에 따뜻함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저 사회적 관계로서만 우리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니 기꺼이 축복해줬습니다. 결혼도 전적으로 아이들 뜻에 맡겼고 신혼집도 우리 부부가 손을 보탰죠. 흔히 말하는 금전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의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페를 차리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다음엔 가게가 잘 안 된다고 임대료를 빌려달라고 했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회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부탁은 늘 제게만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얘긴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죠. 그 집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는데 저희 집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넘기려 했어요. 부모 노릇이라는 게 다 그런 거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페에 들른 날이었죠. 손주 얼굴도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아무 말 없이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며 대뜸 이러더군요. 여긴 어머님 드실 거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균열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죠. 제가 헛되이 믿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걸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들에게 준 사랑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게 맞을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결국 그 상처가 제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게 했고,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나타난 그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밑바탕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였어요. 마음속에 깊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니까라는 말 하나로 참고 넘겼던 수많은 일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덧나듯이요. 첫째만 그랬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둘째는 어릴 적부터 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어요. 뭐든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특히 돈을 버는 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게 참 기특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둘째는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크게 될 제목 같다고요. 남편도 그 말을 믿었는지 둘째가 성인이 되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돈을 보태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아이가 뭔가를 시도하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돕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풀릴 일이 없었죠.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고 금세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도 하나하나가 늘 우리 부부의 통장에서 흘러나가는 돈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겠다며 학원을 등록하겠다 하고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와선 투자해달라 조르곤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 날은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손주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항상 돈이 없다고 하던 아이가 유학이라니요. 무슨 수로 언제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보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고요.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부모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그렇게 멀리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참지 못했어요. 둘째를 불러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자식 유학 보내면서도 부모는 모르게 했다고 그런 놈이 자식 자격이 있냐고요. 둘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리 둘째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 셋째 하나밖에 없는 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예전엔 그래도 막내라서 제일 순하다고 믿었던 아이였죠. 공부도 곧잘했고 취직도 해서 스스로 잘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 남자를 데려와선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과 함께요. 사위 될 사람이 하는 일은 술집 관리였고 솔직히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힘들다고 자주 전화를 했고 사위는 자꾸 사건 사고에 휘말렸어요. 폭행 문제, 합의금 문제 그런 일로 돈을 달라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었죠.
처음엔 딸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 모른 척할 수 없었고 남편도 마음이 약해 결국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벌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그깟 놈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아이와 둘이 살아도 우리가 돕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딸한테 이혼하라고 해요? 내가 지금 기대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걱정하며 건넨 말이 이 아이에겐 고통이었구나. 이 아이는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감을 원했던 거구나. 그런데 저는 해결책부터 내밀었던 거죠. 물론 부모의 말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도와달라 놓고 막상 조언을 해주면 마음이 없다느니 너무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던 중에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저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사람인데 그가 쓰러졌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의식을 회복했지만 곧바로 다시 출혈이 생겼고 재수술에 들어갔어요. 그 혼란스러운 병원 복도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각자의 잘못은 잠시 잊은 듯 다들 안타까운 얼굴이었죠. 그때만큼은 그래도 내 자식들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가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집 정리부터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엄마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엔 감동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철이 든 걸까? 내가 힘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려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의 끝엔 늘 조건이 따랐어요. 장모님이 갯돈 문제로 고소를 당했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동생도 회사에서 투자자랑 문제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딸은 또 이혼하겠다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한 장의 계약서와 빈 집뿐이었습니다. 대출이 끝나고 집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그냥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어요. 제 청춘이 깃들어 있었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키워낸 공간이었고 남편과 나눴던 수많은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 배어 있었던 말 그대로 제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단 한 통의 전화로 사라졌습니다. 은행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고 저는 딱 거기까지 버텼던 거죠. 처음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어딘가에 남편이 아직 있고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찾아와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내가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목숨처럼 아끼고 키웠던 자식들이 결국 날 등진 거구나. 뼛속까지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딸은 결국 이혼하지도 않았고 둘째는 빌려간 돈 이야기를 꺼내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던 첫째마저 제가 어렵게 얼굴을 보러 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같이 사는 건 어려워요. 방도 없고 엄마를 거실에 모시긴 좀. 그냥 원룸이라도 구해서 사세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아실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자식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죠.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고 돌아오는 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숨만 쉬며 살았어요. 그 다음날 저는 모든 자식들에게 문자 하나씩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그동안 내 아버지가 남긴 돈과 집 너희가 다 가져갔으니 이제 비울 게 없다. 더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나 혼자 살 테니 제발 가만히 두라고요. 그 문자를 보내는데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내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후련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짐을 싸서 조용히 이사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방 한 칸짜리 월세를 구했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주소도 바꿔 등록했고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이웃에게도 제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사라지듯이 떠났어요. 마치 유령처럼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더군요. 생일이 지나도 명절이 지나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내게 남은 가족은 더 이상 없다는 걸요. 그들은 부모를 원한 게 아니라 재산을 원했던 거였고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를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비로소 내 삶이 다시 시작된 게요. 물론 늦었죠. 이 나이에 뭘 시작한다는 말이 어울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사실 두려움도 있었어요. 수십 년을 집에서만 살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다시 일터로 나간다는 게 쉽진 않았죠. 하지만 운 좋게도 한 국밥집에서 야간 근무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고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찌어찌 면접을 받고 사장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오히려 좋아요. 손 느린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제가 세상에서 필요하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국밥을 나르고 상을 치우고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퍼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내일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 기적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과거의 아이. 어릴 적 제가 도와줬던 그 아이가 훌쩍 자라 성인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절 빤히 쳐다보는지, 왜 항상 제가 일할 시간에만 나타났는지.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김순영 아주머니 맞으시죠?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찾고 열었던 아이 제 눈을 보며 고맙습니다 라던 그 따뜻한 눈망울. 그 아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주 낯익은 눈빛이었고 어디선가 분명히 보미소였죠.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게 편지를 쥐어주던 그 마른 어깨의 작은 아이. 살기 위해 애썼고 엄마와 함께 어둠을 견뎌냈던 그 명호였습니다. 저예요. 아주머니 저 명호예요. 아주머니 집 새방에 살던 명호요. 그 말에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긴 꿈에서 깨어난 듯한 충격과 벅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릴 적 제 손에 밥 얻어먹고 무릎 위에서 책 읽던 아이가 저렇게 훌쩍 커서 제 앞에 서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늦은 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기막힌 순간에 명호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손님도 직원도 모두 놀라서 바라볼 정도였죠. 제가 옆에서 얼른 그 아이를 달래며 묻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명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늘 그리웠어요. 그리고 늘 죄송했어요.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이제 와서 찾아가는 게 실례일까봐 망설였어요. 알고 보니 명호는 저희 집에서 떠난 뒤 할머니와 잠시 살다가 보육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착실하게 살았고 좋은 후원자를 만나 대학도 다녔고 지금은 제법 큰 기업에 취직도 했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었지만 속에는 늘 빛 같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새벽 식당 구석자리에서 둘이 앉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누구도 없는 시간 조용한 식당 안에서 마주 앉아 우리는 수십 년을 건너뛰어 서로의 인생을 꺼내놓았습니다. 명호는 말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간 첫날 밤 온종일 울었답니다. 엄마가 떠난 그날보다도 더 외로웠던 날이었다고요. 그리고 매일 밤 기도하듯 제 이름을 불렀대요. 아줌마, 저 데리러 와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또 얼마나 미안한지를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명호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를 살려줬어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아주머니 이젠 제가 지켜드리게요.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 그렇게 절실한 눈빛으로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계산도 없고 그저 고맙다는 마음 하나로 가득 찬 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에게서 진짜 가족 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명호는 자주 식당에 찾아왔어요. 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날은 자기 아내도 데려왔습니다. 밝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명호는 아내에게 절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없었을 거야.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셔. 그 말에 목이 메어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명호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와서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아줌마는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죠. 그런데 명호는 진심이었어요. 몇 달 뒤 저를 데리고 아파트 몇 곳을 돌며 말했어요. 계약금은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요. 전세로라도 옮겨드리고 싶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인연이 깊다지만 어떻게 그 큰 돈을 명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예전에 제 엄마와 저를 살려주셨고 저는 이제 아주머니를 지켜야 할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삶에서 처음으로 은혜가 되돌아오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란 의무로도 책임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요. 명호가 손수 알아본 아파트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뭔가 감격스러우면서도 낯설고도 두려운 감정이었죠.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졌고 그 안에는 제 삶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 집 마음에 드세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는 걸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명호는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는 저도 이미 그 아이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쫓겨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위해 마련해준 따뜻한 공간으로요. 작은 방 하나에도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고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고요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그날 밤 누운 채 천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평온이구나 싶었죠. 이사한 지 한 달쯤 됐을까 명호가 아내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삼겹살이며 나물 반찬들이 정갈이 올려졌고 명호는 벌써부터 소주 한 병을 꺼놓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사실 저희 아내 임신했어요. 이제 곧 아빠가 돼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기특하고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했어요. 명호는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아이가 할머니라는 단어를 처음 배울 때 그 앞에 설 사람은 아주머니였으면 해요. 그 말에 저는 끝내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가족이라는 말,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줄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원의 가족은 명절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웃음이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매번 실감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조그마한 손으로 제 손을 움켜쥐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살아온 날들 결코 헛된 게 아니었구나. 자식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자식이 아니었던 누군가에게 진심을 받았고 그 진심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혈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연이라는 건 그렇게나 깊고 넓고 또 따뜻한 것이었어요. 얼마 전엔 그 연락조차 끊었던 첫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했죠. 받은 순간 들려온 건 변명과 후회 그리고 너무 늦은 용서의 말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집도 잃었고 이제는 기댈 곳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내 마음을 묻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나에겐 지금이 더 소중해.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을 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후회도 없었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나누는 하루하루가 그 어떤 과거보다 따뜻하고 귀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조용한 햇살로 시작해 고소한 된장국 냄새로 끝납니다. 가끔은 명호가, 가끔은 명호 아내가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손주처럼 귀여운 아기가 옹알이하며 제 품에 안기죠. 밤에는 책을 읽거나 그냥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게 느껴졌던 날들 속에서도 결국 한 줄기 빛은 이렇게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제가 베푼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시 제게 온전히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에게 준다는 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게 바로 삶이 가진 힘이고 인연이 가진 기적이란 걸 이제는 압니다. 지금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식당 안에서 명호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난 아직도 외로움이라는 긴 터널 안을 걷고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이제는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더 깊이 잠식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 하나가 제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 손을 꼭 잡는 순간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살게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랑도 상처도 기적도 모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저는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제게 다시 살아도 괜찮다는 위로가 되었고 아직 내 자리는 여기에 있다는 확신이 되어 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망이 끝이라고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진심은 아주 오래 돌아 결국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의 신비이고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와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된 하루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감정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 하나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 한 줄이 이 따뜻한 인연의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해줄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건드리는 한 촉각의 진심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